예, 방송 수고하는 정성호입니다. 사실은 지역구가 정말 중요한데 지역구에서 인기가 없으면 패자가 떨어지기 때문에 김대중 대통령이 원수인 남해에서 떨어진 원수이지만 국회의원 선거에 떨어진 사람은 아니라고 제 지역은요. 경기도 동천 양주연 간이라고 하는데 사실 양주 지역만 아닙니다. 원래 제가 7번 출마를 했었는데 양주 동천 지역구에서 3번 출마하고 그다음에 양주 지역구에서 양주만 지역구에서 3번 출마하고 이번에 양주는 동천 연천에 가게 되는데 실은 양주만입니다. 동천 양주가 7개에서 되는 바람에 동천이 떨어져 나가고 동천 연천이 이거 주는 바람에 양주에서 2개 면이 동천 연천에 붙었습니다. 양주에 아시는 분들이 계시면 양주 괜찮은 것도 오늘 상태를 주셨습니다. 저는 제가 많은 분들한테 듣는 게 왜 이재명 돕는지 누가 하는지 너하고 이재명하고 완전히 다른 것 같은데 어떻게 지금까지 각각의 진영을 이런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저하고 이재명 대통령은 정말 다릅니다. 성격도 다르고 스타일도 다르고 취향도 다릅니다. 이게 서로 뭐 이렇게 배치하는 게 아니라 완전히 조합적인 그런 역할을 해봤는데 저는 뭐 일을 두자면 좀 오래된 앞서기 일본이 전국 시대를 분열을 극복하고 통일하는 과정에서 나왔던 부장이 오다노부나가 그들이 국가 이에야스 세일 부장이 최종적은 이에야스가 통일하고 막부 시대를 열어갔고 메이지 1910년까지 일본 통치자였습니다. 그런데 그 세 사람의 성향을 갖다가 비유한 그런 말이 꽤 오래전에 나왔었죠. 그냥 뭐 세상 안에 두견세고 물지 않을 때 오다노부가는 뭐라고 해도 물지 않으면 그냥 딱 배를 쳐버리고 너희들 기대해주시면 물 때까지 쫙 올라가 펴고 그 다음에 국가에 의해서는 물 때까지 기다린다고 이렇게 했는데 일본에서는 오다노부가의 리더십이 인지 있고 기업인들이나 정치인이 많이 만나고 합니다. 그가 전국시대를 통일하는 걸 했었고 창조의 전략을 통해서 승리를 했기 때문에 그리고 뭐 혼노제 변이라고 해서 잘 부하들이 백신하는 바람에 그다음에 시켜주시고 넘어갔는데 이재명 대통령 세 사람 중에서 사실 오다노부나가에 가까운 사람입니다. 본인이 굉장히 적극적이고 불굴의 의지로 새로운 전투가 전국을 개척해 나가면서 우리 당을 와서 대선 후보가 되고 대통령까지 왔거든요. 되게 시점입니다. 본인이 굉장히 결단력이 빠릅니다. 상황 판단이 굉장히 제가 만났던 어떤 정치인보다 빠른 분입니다. 근데 저는 반대로 그냥 뭐 생활한 대화를 기다리고 있는 스타일입니다. 전형적인 의회주의자입니다. 의회는 좀 약간 비효율적이죠. 근데 이재명 대통령은 그러면 행정에 가까운 분이고 저는 굉장히 뭐 여행학교에 있어서도 제가 국회 기재위원장하고 예결위원장을 지냈었는데 저는 여기 합의할 때까지 안 합니다. 그냥 합의해서 와. 그러니까 제가 맡았던 상임위는 단 한 번도 파행한 적이 없습니다. 합의하라고 하니까 그러냐. 제 뜻대로 이렇게 하지 해본 적이 없습니다. 기다립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은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이재명 대통령이 그런 리더십이 또 어떤 과정을 통해서 형성되는지 역시 한 사람의 현재의 어떤 의식, 어떤 정책 방향들을 보려고 하면 그래서 과거를 좀 보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과거 보는 게. 그런 의미에서 이재명 대통령 이해하는 데 좀 도움이 될 만한 개인적인 에피소드라든가 이런 걸 중심으로 짧게 좀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이재명 대통령은 너무너무 가난해갖고 초등학교 마치고 경북 안동 이하에 살다가 성남으로 초등학교 마치고 왔습니다. 중학교 못 갔습니다. 그럼 아버지가 나이 속여갖고 공장에 주고 나서 승용공에 죽어야 된다. 제가 사법연수원 다닐 때 그 다음 87년도 3월에 사법연수원 들어가고 이재명 연수생을 만나서 같은 서클을 만들었습니다. 대학 다닐 때 학생운동을 했던 그런 사법연수생들이 대학 들어가면서 연락을 해갖고서 연수원 안에 가서 그 당시 전두환 대통령 시절입니다. 민주주의 인권이 탄압받는 이런 시절에 우리만 사법시험 학교 가고 판검사들 편하게 살 수 없지 않냐 이런 생각을 하는 사법연수생들이 모임을 만들었습니다. 그게 저희 앞에서도 좀 그런 흐름이 있었어요. 그런 사람들이 되게 나와서 민주사회학 변호사 모임에 중시적인 역할을 했었는데 저희 동기 중에서도 저희 대학당 한 1, 2학년 때까지 주로 대과로 돌아다녀가 되게 압니다. 그리고 학생운동하던 사람들이 서울대나 연대고대가 되게 또 압니다. 연락을 해갖고 연락을 해서 사법연수가 16명이 모임을 만들었습니다.
근데 이재명 우리 대통령은 아시는 것처럼 중앙대학교 나오셔가지고 고등학교 공청도 그 다음 사법연수원에 전체 딱 반이 서울공대 출신이었습니다. 전체 60%가 서울대였습니다. 나머지 한 20~30%가 연대고대였는데 중앙대 나오신 몇 분 안 계셨어요. 그래서 누가 이재명 연수생을 데려왔던 겁니다. 그래서 누구한테만 잘 기억이 안 납니다. 그때도 비슷했어요. 그 성향이 자기 목소리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 당시 이제 우리가 공부를 하고 나서 저녁에 사회가 공부를 하고 일주일에 한 번씩 모여서 발제하고 토론하고 가서 대학 다닐 때 학생운동을 했을 때 공부했던 것처럼 전에 그 자기 살아온 인생들을 얘기할 때 제가 이제 그 당시 기억했던 것 중에 몇 가지 에피소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본인이 검정고시를 봤는데 왜 봤냐 그 동기를 얘기하는데요. 가서 공장에 다니는데 가서 반장이 뭐 뒤통수한테 때리고 하는 거예요. 낮에. 제가 뭐 어린아이 이런 소명공이 조이고 그러다가 한테 때리고 한다 그런 식으로 그러는데 자기는 열심히 하고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뭐 친구들이 뒤통수한테 맞아서 그 반장 욕을 하고 있는데 누가 제 반장 저는 고등학교 졸업했다고 정말 자기가 반장이라도 이 공장에서 반장이라도 하려면 공부를 해야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 때는 겁니다. 그러던 차에 밤에 이제 퇴근하면서 공장 마주고 가면서 전신제부터 있던 검정고시 모집하는 걸 보고 그리고 와서 검정고시 안에 들어가고 공부를 해가고 중고등학교 마쳤다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거기서 친구들이 공장의 작업반장이 기둥한테 때가 다른 친구들 다 가만히 있는데 자기는 왜 된다. 몇 대를 하고 몇 대 더 맞으면 됩니다. 몇 대를. 저는 어떻게 그게 이재명 대통령의 성격을 보는 거예요. 자기가 불이 이게 옳지 않다고 생각하면 거기서 그냥 가만히 아니면 뭐 죄송도 완전 나쁜 놈 때리는데 맞아주고 그게 아니라 그 나이가 어린데도 공장 반차 돈 나이가 많은 반장이 손으로 때리면 몇 대를 하고서 그래 그몇 대 더 맞고 얘기 들으면서 그게 이재명 대표를 이해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사실. 본인이 옳지 않다고 생각하면 단호하게 가서 싸워왔습니다. 그리고 아시는 것처럼 사법연수 맞추면서 저는 뭐 연선 성적이 썩 좋지 못했습니다. 검사로 가면 밑에서 몇 번째 정도여서 임용될 수 있었겠지만 뭐 지도 어렵고 해서 변호사였고 이재명 우리 연수생은 성적이 괜찮은 분이었습니다. 뭐 검사나 판사 임용 가능한 성적이겠지만 사법연수 마칠 때좀 돼가서 우리 노동법 학회하고 나중에 공개해서 그렇게 됐는데 그때쯤 저희가 2월달 그 전해 88년도 10월에 시험 마치고 2월달에 쉬는 기간이었는데 그 자주 봤습니다. 그 다음 제가 우리 다 같이 처음 약속했던 대로 군대 갔다 와서 변호사도 하고 아니 연수 마치고 변호사에 갖고 민주주의와 인권을 위해 일하는 그런 목소리에 대해서 그런 얘기를 제가 자주 했었습니다. 대통령께서 나 뭐 힘들 때마다 저한테 이 인간 때문에 내가 사기당해갖고 변호사에갖고 고생한다는 얘기를 가끔 했었습니다. 그러나 사실 본인이 그래서 사기당해서 한 게 아니라 그런 생각이 있었던 거예요. 86년도에 저희가 사법시험 합격했는데 그 당시 지방지에 소년공 사법시험 합격하다는 지사가 경기도 지방지에 앉아있습니다. 본인이 그 당시에도 자기가 나중에 변호사가 돼가지고 자기처럼 가난한 사람들 위해서 일하는 그런 변호사가 되겠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걸 지키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집에서도 판검사 조금 하는 게 돈 버는 데도 좋고 하니까 판검사라고 어머니들이 뭐 사정을 하고 해서 변호사를 했습니다. 되게 굉장히 어렵게 산 사람들이 자기가 살았던 그 가난하고 힘든 그 달동네에 그 동네를 잘 안 갑니다. 변호사한테 서울에 가서 하면 되지. 그 당시는 뭐 지금보다는 변호사가 많지 않았기 때문에 어디 가서 기업에 돈 벌 수 있는 시절이었습니다. 그래서 성남에 기업에 가서 아시는 것처럼 쭉 인권운동을 하고 시민운동 도와주고 하면서 정치권에 왔습니다. 뭐 그런 게 그 과정에서 뭐 여러 가지 이재명 대통령이 전과자라고 하는 전과자들이 참 개인적으로 억울합니다. 그 중에 한 건은 그 뭐 검사 사칭 사건이라고 당시도 저한테 전화해가면서 좀 도와달라고 해서 뭐 검찰 구속한다고 해서 그랬는데 뭐 그거 그다음에 그거는 역대 그 앞에 성남시장이 굉장히 그 파크부 분양 사건에 연루돼가 그 취재하는 거 도와주면서 취재 방법을 좀 알려준 겁니다. 사실 그게 그 검사 자체가 공범이 된 건데 본인이 그거 갖고 돈을 더 내야 그런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또 하나 특수공무방의 치상이 성남 공공의료원 직자하고 주민들 5만 명인가 10만 명 보장받아가 됐는데 의회에서 조례를 갖다가 그냥 바로 부결시키는 바람에 그거 항의하다가 경찰 들어가 몸싸움 때문에 그게 전과된 거예요. 근데 또 하나는 전철 요관에서 지금 죄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전과가 사법이라는 중간에 죄가 되질 않아요. 지금 안에서
역 안에서 명함 돌리는 건 죄가 안 됩니다. 뭐 그런 거, 내가 음주운전 잘못된 사고를 했는데 어쨌든 그런 과정에 내가 시민운동 하다가 있었던 일입니다. 2010년도에 시장이 당선됐습니다. 시장 당선됐을 때는 정말 탁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건 뭐 넘어가고 그 다음에 경기도지사가 됐는데 경기도지사 되면서부터 굉장히 우여곡절이 많았습니다. 사실 이재명 성남시장 될 때도 2010년도에 이거 좀 알려져 있지만 이재명 변호사가 성남시장 경선에서 이겼습니다. 이겼는데 민주당에서 공천장을 주지 않았어요. 이재명 후보의 당내 경선의 상대방이 소위 말하는 당시 친노 후보였습니다. 그다 전 노무현 정부에서 그 역할을 했던 분인데 공천장을 주질 않아갖고 저도 그 당시 도와주려고 해서 돕지 못했습니다. 나중에 이재명 후보가 당대표가 되고 대통령이 되니까 그 당시 있던 분들 내가 공천장 됐다고 했을 때 굉장히 정말 힘들었습니다. 시장 후보 등록 한 3, 4일 전쯤에 공천장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게 사실 이재명이 안 날에 계속 그런 거 아니었습니다. 그날 시장이 돼갖고 뭐 아시는 것처럼 굉장히 탁월한 성과를 냈습니다. 지금 나오는 여러 가지 사건들이 많은 분들은 뭐 그게 다 범죄적 행위가 있지 않았냐고 뭐 그렇게 생각하는 분도 많이 계실 겁니다. 그러나 저는 사건들을 알기 때문에 뭐 그렇지 않다는 정도 말씀드려요. 도지사 돼갖고서 이재명 대표를 상대하는 사건들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경기도에서 기업 유치하고 많은 성과를 했습니다. 그러나 국민들에게 가장 인상적인 느낌을 줬던 게 사실 계곡 시설을 정도입니다. 이재명 대표가 자기 어렸을 때 수도권에 있는 서민들이 여름 돼 갖고서 돈이 있는 분들은 뭐 제주도로 휴가 가고 외국 휴가 가고 할 수 있겠지만 가난한 서민들이나 소시민들은 수도권에 있는 계곡에 가서 발 담그고 거기서 뭐 닭볶음 딱 하나 먹고 소주 한 잔 마시게 보통 여름 휴가들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계곡에 있는 어떤 그런 데 식당에 가게 되면은 다 자리세 받습니다. 근데 그 계곡은 공유지거든요. 국유지 아니면 뭐 시유지입니다. 이 공유지를 갖다 자기만 정부해가지고 거기서 닭볶음 하나 서민들에게 10만 원, 20만 원씩 받고 하니까 잘못된 거죠. 그런 얘기를 그랬습니다. 이거 누가 정리를 해야 되는데. 그게 수십 년 동안 그런 잘못된 반응이 이어져왔죠. 아무도 손 못했습니다. 그분들은 한 달 장사는 한 두 달 장사해서 1년 먹고 사니까 그거 철거 못했습니다. 철거 못했어요. 근데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와고 이걸 하자고 하니까 경기도에 제가 경기도 국회의원 있습니다. 다 반대했습니다. 저한테도 비서실에 전화 와갖고 대통령 계곡 다 도지사가 정비하려고 하는데 이거 좀 막아달라고 해갖고 제가 이재명 경기도에 전화해갖고 그거 하게 되면 시끄러워지고 난리 난다. 너무 먹고 사는 문제니까 자기 먹고 사는 문제가 거기서 침해당한다고 하면 아무도 수긍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아예 걱정하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그럼 실제로는 그분들 다 설득해낸 겁니다. 여러 만철 장사하지 말고 1년 내내 장사했으니까 결국 싹 깨끗하게 해줄 테니까 환경 정비 해줄 테니까 다른 것도 하고 앞으로 만들지 못해라. 최근에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커피값이 120원이었다 하는 그 당시에 그 당시 원두 가격이 이 정도였다고 그걸 표현하고 잘못 표현해갖고 막 공격을 받았는데 그때 그랬던 겁니다. 카페 사장, 계곡 사장들 불러가고서 이거 얼마 안 되니까 얼마나 걸리냐 닭볶음면 하루 닭들 다 삶아갖고 얼마나 걸리냐 바꾸라 내가 도와주겠다 그렇게 설득했습니다. 설득을 하고 실제 계곡이 사기던 거예요. 경기도의 계곡에 있는 가식당들이 많은 한 1,000개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다 철거했는데 반대하는 분들 벌금 줬어요. 나중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공직선거법을 재판받을 때 그 중에 90몇% 경기도의 계곡 상인들이 다 이재명 경기도지사 괜찮은 사람입니다. 선취에다가 탄원서를 냈습니다. 이재명 도지사가 제 지역구인 양주가 송추계곡, 이정계곡 해갖고 장흥계곡 해갖고 수도권에 옛날 70, 80년대 많이 갔습니다. 거기서 싹 정비를 했어요. 정비를 한다고 해서 가깝고 제가 있으니까 저희 지역에다 시위에 전화를 해갖고 양주의 현장 점검할 때가 저한테 나오라고 했습니다. 저는 가서 사람들한테 맞춰 죽을 것 같아서 사실 못 나갔어요. 그래서 지금 보장을 보내고 시에서 붙잡고 왔는데 아무 불만이 지금 다 잘하고 있습니다. 싹 깨끗하게 계곡도 정비하고 원상복구하고 자연형 하천으로 다 만들어 놓고 그리고 본들 시골에다 줘갖고 그 주변 환경 정비하고 간판들 바꿔주고 싹 하니까 다만 앞으로도 전업하고 해갖고 굉장히 좋아. 아무 불만이 없었습니다. 그런 사실은 그런 주신이었거든요.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시장할 때도 그렇고 경기도에 있을 때도 여러 가지 집단 분쟁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걸 한 번도 피해본 적이 없어요.
본인이 한번 직접 부딪혀갖고 설득해냈습니다. 대화가 풀어나와서 그런 실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아시는 것처럼 코로나19 상황에서 모 종교단체에 계신 분이 대구에서 집회를 했는데 그 본부가 경기도 과천에 있었습니다. 이분도 검취해 갖고서 걸렸는지 안 걸렸는지 신청 안 했습니다. 대구에서 집회를 했는데 대구시장이나 아무 얘기 못했습니다. 단 한마디도. 정부에서 얘기 못했어요. 문재인 정부에서 제대로 못했습니다. 경기도에서는 이제는 당신만 무슨 특혜가 있냐. 물론 어떤 분들은 그게 쇼다 보여준다고 했지만 경기도 공무원을 끌고 와서 나와라. 아니면 바로 끌어내겠다. 해갖고 했던 겁니다. 이런 추진력들이 우리 국민들에게 상당히 인상적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뭐 아시는 것처럼 대선 후보가 됐는데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이제는 2020년 3월에 대선 후보에서 0.73% 낙선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6월에 9개월 남았어요, 사실. 대통령 선거에 낙선한 사람이 바로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나간다는 당내가 굉장히 다 시끄러웠습니다. 그 다음 어느 지역에 나갔냐면 송영길 당대표 지역구가 나왔습니다. 송영길 우리 당대표가 서울시장 나가고 싶은 생각도 있었고 여러 가지 어떤 복잡한 내막이 있는데 어쨌든 그 과정에서 제가 송영길 당대표와 이재명 전 대선 후보와 사이에 중간 역할을 제가 중간다리를 얻어서 저도 참 곤란한 상황을 많이 당했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대선 후보 대통령 선거에 떨어졌으면 그냥 김대중 대통령 외국에 좀 잠깐 나가오든지 한 1년 있다 오든지 그런 얘기 당연히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본인이 저한테 송영길 당대표가 저에게 나가야 된다. 또 자기 서울시장 갈 테니까 그 지역에 나와라. 얘기를 해갖고 대표를 설득해달라. 저는 반대했습니다. 근데 나중에 송 대표가 대구에 있는 은혜사람 절에 은신에 거기 가서 있을 때 제가 거기 찾아가고 그게 언론에 나오는 바람에 그게 다 정리가 되어버렸는데요. 그 당시 제가 그런 여러분들 당내 여러분들 당내 굉장히 반발을 심했습니다. 대통령 선거에 떨어지고 나서 무슨 또 국회의원 선거 나가요? 그것도 그 지역구에 있는 국회의원 당대표인데 그 당대표를 서울시장 내보내려고 하고 이런 첩자 작당이 어딨냐 이런 비판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언론계에 계신 분들 많이 들으셨어요. 그런데 그 당시 이재명 대표가 저는 잘 선택했다고 생각합니다. 그 많은 당내 비판뿐만 아니라 언론계에서 엄청 비판을 많이 했었습니다. 제가 많은 언론들이 이게 말이 되는 소리냐. 종이 선택하고 그냥 미국으로 내보내든지 해라. 근데 저는 이때 이재명 대표가 정확하게 본 거예요. 윤석열 자기가 그렇게 했을 때 윤석열 대통령 자기가 느끼기에 자기 승리 죽지 않을 것 같다. 자기 구체에서 대선 안 할 수 있겠다. 이런 얘기를 저한테 했습니다. 본인이. 윤 대통령이라든가 윤석열 정권의 특성을 정확히 본인이 바뀐 거예요. 이제 나가야 된다. 나갔던 겁니다. 당선됐던 거고. 그러고 나서 바로 이어서 두 달에 당대표 선거가 있는데 대통령 후보, 대통령 선거 진 사람이 국회의원 선거 나고 당대표 선거 나가 그때도 반대가 많았습니다. 당내 반발이 굉장히 심했었어요. 그런데 본인이 어차피 주사에 던져줬으니까 국회의원하고 당대표를 해야 그래야 내가 기반을 어떻게 잡을 수 있겠다 이런 걸 저한테 얘기를 해서 하면서 계속 했던 겁니다. 저는 많은 분들이 그 당시 엄청난 정치권에 대한 비판을 받았지만 이 두 결정이 당내 그 모든 비판을 무릅쓰고 그 결정했기 때문에 지금 이재명 대표가 더 살아났다고 생각합니다.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 그때 본인이 여기서 그렇게 하지 않았다 그러면 저 그 후에 윤석열 대통령이 어쨌든 그 상업적으로 처리하는 걸 하지 않았다. 저는 그럴 가능성이 없었다고 봐요. 왜냐 그 이후에 저도 많은 노력을 여야간에 그 당시 야당이었으니까 여당 지도부 얘기도 하고 했지만 시간도 먹히지 않았거든요. 그러고 나서 이게 아시는 것처럼 2024년도 2월에 첫 번째 체포동의안이 부결됐었고 이때 사실 간신히 살아났습니다. 그러면 그게 8월에 단식 수정이 됐는데 이 단식을 하냐 마냐 이렇게 됐을 때 저는 사실 그 당시 가벼운 등록하고 저기 얘기했습니다. 이제 한계에 왔으니까 이거 단식 수정은 단지 한계 좋겠다. 라는 얘기 언론에도 한번 얘기를 했었는데 단식 수정하는 도중에 왜냐 2차 체포동의안이 올 거로 저는 예상했기 때문에 당연히 예상대로 2차 체포동의안이 단식하는 그 기간에 왔습니다. 근데 결국엔 국회에서 가결이 됐습니다. 본인이 이게 내가 여기서 체포되면은 회복하기 쉽지 않으니까 당내에서는 그래도 정면 돌파해갖고 그냥 가서 영장신문 받고 구속돼서 감옥에 있으면 될 수 있겠다 하는데 본인이 그런 판단하지 않았던 거죠. 이 판단은 결과는 좀 옳았다고 생각합니다. 당에 호소했지만 당의 상당수 의원들이 당대표의 호소에 불구하고서 체포동의안에 찬성표를 던져갖고 이게 가결이 됐거든요.
그러나 다행히도 법원에 가서 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영장 기각된 후에 아시는 것처럼 작년 4월에 국회의원 선거에 대해서 이기고 이 첫 번째 체포동의안 그다음에 이 두 번째 체포동의안 이 과정에서 이재용 당대표의 당내 리더십 또 당내 자문이 확고해진 겁니다. 확고해진 겁니다. 이 당 안에서는 누가 체포동의안을 찬성하고 반대했는지 다 정치판의 비리가 어떻게 있습니까? 다 알려진 상황이 되고 그런 것들이 우리 당원들이나 지지자들 알려졌고 그런 과정들이 공천 과정에서 다 시스템 공천이라고 했지만 결국 이재명 대표와 같이 갈 거냐 말 거냐 이런 기준에 의해 갖고 지난해 총선거가 이루어지고 총선에서 압승을 하고 결국엔 그 다음에 전당대회에서 또 압도적으로 다시 당대표가 되고 다시 대통령을 해갖고 지금에 간다 됩니다. 저는 특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처음에 이재명 대표가 대선에 실패하고 나서 국회에 나가겠다라고 했을 때 저한테 했던 일련의 이야기도 또 당대표만 반대표가 당대표 나가라고 했을 때 저도 지지자들한테 어려운분한테 굉장히 안 된다 알려라고도 그렇게 하면 저도 살지 못한다. 그러나 그때 그걸 뛰어넘어서 본인이 판단했기 때문에 그래도 어쨌든 서로 큰날 피하고서 대통령까지 오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좀 지도자가 그런 결단을 할 수 있어야 그리고 대통령이 되지 않는다. 동의하는 분도 있고 동의하지 않는 분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이재명 대표를 이해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들이 중요했던 것 같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조금 전에 제가 선일공에서 대통령까지 얘기하는데 그의 어민 시절의 경험이 이재명 대통령의 정치에 거의 그대로 반영되어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2010년도에 성남시장이 됐을 때 그냥 경기도지사 됐을 때 수많은 무상집이죠. 성남 재정자료가 높은 데입니다. 경기도에서도 2016년도에 이재명 대표가 그 다음 성남시장이 단식 투쟁을 살릴 때 한 열흘 정도 했었습니다. 그 다음 2016년도에 이재명 성남시장에 단식을 했던 가장 큰 이유는 박근혜 대통령의 지방재정 개편 문제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재정관리가 아주 높은 수입보다 지출이 수입보다 적은 수입이 지방세가 더 많은 그 서울에 몇 개의 단체가 있어요. 경기도에 그게 수원, 성남, 고양, 그다음에 지금 대부분 한 5군데 정도 있습니다. 이런 단체, 지방 단체에 대해서 지방 재정 교부금으로 갖다가 교부하지 않는 불교부 하겠다고 하는 재정 개편안 내면서 그게 반대해갖고 단축적이 됐거든요. 근데 그전 정도 성남시 재정이 양호한 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물론 처음에 이재용 성남시장이 됐을 때 성남에 지방자치단체 부처가 한 6천억 정도 가까이 됐습니다. 6천억 정도 가까이 돼갖고 이거 갚을 수가 없다 이게. 이 아무리 성남시가 재정이 크다고 하더라도 6천억이 넘는 가까이 되는 재정을 어떻게 이 빚을 마무리하다 보니 배째라 또 모라토리움 선언한다 그래갖고 언론에서 어떤 특정 언론 사고 엄청나게 나왔습니다. 근데 저거 다 이유는 안 나왔어요. 다 갚았는데요. 그 당시 이재용 시장이 했던 성남시장이 했던 정책들이 우리 국민들이 다른 것도 있지만 상당히 기업 유출도 많이 했지만 기억나는 게 무상시리즈였습니다. 무상교육, 여러 가지 나중에 무상생리대, 무상공공산업조리원 몇 가지 사업, 그다음에 무상교복, 그다음에 청년배당 등을 했었는데 사실은 그 이재용의 무상시리즈라는 게 무슨 돈이 많아갖고 복지를 게 아니라 자기 개인 경험에 맞는 겁니다. 전국에 이 1995년도 지방선거 이후에 수많은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있었지만 그런 정책을 한 사람이 단 있는 거 없었습니다. 이재명이 처음 했던 겁니다. 이재명이. 근데 왜 그렇게 했냐? 제가 87년도에 서울연수원 가서 이재명 연수원 만났을 때 이런 옛날 얘기를 하다가 자기 대학 들어갈 때 82학번인데 교복 입고 같은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아무도 교복 입고 가지 않는데 학교에서 안내자가 되고 하면서 교복 입고 올 거 다니까 교복 입고 같은 겁니다. 교복을 입어본 적이 없어갖고 또 아무 정보도 없으니까 공동군 출신이니까 다 동창들 있다면 교복 입고 가는 게 아니다 알 수 있는데 그걸 모르니까 교복 입고 갔습니다. 그 얘기를 굉장히 자주 했어요 이 사람이. 자기 교복 입는 얘기, 교복 얘기를 자주 했습니다. 근데 시장이 됐을 때 교복 자유가 된 데도 있지만 교복 입고 다니는 교복과 걱정하는 애들이 있거든요. 달동네 애들이. 그래서 그 나이에 교복과 걱정하는 건 자존심 상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최소한 우리가 교복 살 돈 없는데 교복 해줘야겠다는 무상교복 했던 겁니다. 이재명이 무상생인데 여기 여성들이 많지는 않지만 중고등학교 처음 생계할 때 생대 살 돈이 걱정되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지금은 다 줍니다. 바우처로.
그러나 옛날에 본인이 어렸을 때 생리대 사는 걸 걱정하는 분들이 있었으니까 실상 그거는 자존심 상하는 일이죠. 그 청소년들에게 그건 우리가 해줘야지. 생리대 살동이 걱정되는 친구들 생리대 줄 테니까 무상생리대 했던 겁니다. 무상 공공사무조례는 2016년도에 당시는 지방재정 교부금 주지 않는다고 했을 때 했던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성남시에서 그걸 받아갖고 공공사무조례를 지려고 했던 겁니다. 정부에서 못하게 했습니다. 근데 공공사무조례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돈이 많은 여성들은 그냥 아이 낳았어. 사무조정 이거 뭐 500만 원, 1000만 원, 2000만 원도 안 됩니다. 다 문제예요. 이재명 시장이 살았던 그 달동네에서는 화장실도 공동 쓰는 거예요. 이재명 시장의 어머니가 많이 원래 알려준 것처럼 성남 모란시장에서 공동 화장실에서 청소해주고 그 사용료 받고 그런 일을 했었던 겁니다. 이재명이 살았던 그 상경 달동네가 그러니까 화장실도 없다고 공동 화장실도 많았고 이런 데 시부는 여성들이 무슨 사무조례를 하겠습니까? 자기 누이도 마찬가지, 여성도 마찬가지, 이후에 시부는 여성들도 마찬가지고 그러니 그건 아니거든. 인간은 좀 이재명 시장이 늘 하는 게 인간의 정음과 같이 행복 추구, 행복 치료 얘기 많이 합니다. 그게 뭐 애 낳고서 애 낳으라고 하는 사무조례하는 거 걱정하는 여성들이 있으면 안 되니까 그래서 본인이 재임 시장 대답을 하겠다는 겁니다. 공무원은 같은 얘기입니다. 청년자당도 그래요. 본인은 너무너무 가난하고 중학교도 가지 못하고 고등학교도 가지 못했지만은 그걸 나와갖고서 뭐라도 해볼 수 있게 돈을 주고 청년자당 상당히 그 나의 학자들이 없는 효과가 있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냥 술 먹는 친구도 있지만 그거 갖고 학원을 가는 친구도 있고 자기 개발을 위해서 사람도 있으니까 우리가 다 그냥 이거 갖고 청년 배당이나 해갖고서 그 몇십만 원 주면 다 수익나면 쓰지 않냐 그런 친구도 있겠죠. 그러나 그 돈을 받아가 공부하는 친구도 있고 자기 개발해서 사람도 있는 겁니다. 효과가 좋았다는 거거든요. 그게 자기 경험에서 어린 시절 본인이 가난하고 배우지 못하고 그 상황에서 본인이 느꼈던 거 내가 시장이 되면 이런 걸 해야겠다 혹시 그것 때문에 그런 무상시를 했던 겁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유기농 과일 동기부여에서 처음으로 학교 교육에 유기농 과일을 했습니다. 본인이 가장 자주 했던 얘기 중에 하나입니다. 본인이 어렸을 때 송화 과일을 먹어본 적이 없는데 안동에 살 때는 그 낙과도 주워온 거, 떨어진 것들 해서 먹고 성남에 와서는 아버지랑 어머니가 성남시장에서 이제 반쯤 썩어갖고 버리는 과일 주워 그거 먹었고 그 얘기는 저는 여러 번 들었어요. 과일 먹으러 갈 때 꼭 붙이려고 과일 안 주시면 꼭 과일 썩은 과일 먹는 얘기를 늘 했습니다. 본인이 도지사가 돼갖고서 이런 정도는 우리가 줘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생각을 전체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이재명 어떤 분들이 안 보는 거 있고 이재명 편이니까 이재명 좋게 미워한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제가 한 38년 동안 이재명 시장을 보고 오면서 느꼈던 게 정말 자기 어린 시절에 그런 경험들을 그냥 하나의 추억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런 고통스러운 경험들을 겪었던 사람들을 생각하고 연인의 감정을 갖고 공감하면서 거기서 벗어날 수 있게 하는 게 그게 정치 역할이라는 신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 때문에 이재명 제가 성남시장 경기도지사 대통령 나간다고 제가 못 도왔다고 자신이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그게 지난 대선 과정에서 이재명 지금 대통령은 대학 다니거나 막 하면서 체계적인 사회가 공부를 하거나 이런 게 아닙니다. 사법연수에 가서 저희들이랑 같이 공부할 때 처음으로 그런 공부를 처음 했어요. 본인이 어디 나가고 민주당은 중도보수 정당이다 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방송당 딱 중도보수 정당이 맞다 라고 제가 그랬습니다. 이재명 시장하고 이재명 대통령하고 저하고 사석에서 과거에 그런 얘기 많이 했습니다. 둘이 얘기할 때 내가 우리 형하고 내가 딱 중도보수다 라는 둘이 웃으면서 그런 얘기 많이 했습니다. 어떤 의미로 중도보수냐, 우리 헌법질서가 정치적으로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또 민주적 기본질서, 민주주의를 갖다가 정치적인 이념으로 설정한 거고 종교에서 시장정부입니다. 그 정치적 자유권이라든가 민주주의에 관련된 여러 조항도 그렇고 시장정부에 관련된 조항들도 국가안전보장 질서 공공복리를 제한할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이게 우리 헌법의 기본질서입니다. 이 두 개는 다 법치주의에 기반하고 꼭 지켜야 됩니다. 이거 투철하는 거거든요. 투철. 이게 사실 보수의 핵심 가치입니다. 저 대한민국의 보수를 얘기하는 보수가 아니에요. 민주주의를 어떻게 절차적으로 지키고 민주주의 가치를 지키려고 하고 경제적으로 시장 경제 질서를 존중하고 그렇게 해야 된다는 생각을 이게 우리 헌법 질서를 존중하는 이 자세가 사실
가장 보수적인 가치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우리 사회 사회적 약자들의 어떤 진로의 향상들 관련된 복지 이런 면에서 민주당은 진보적인 정당이라고 하지만 이재명 대통령은 기본적인 어떤 헌법적 질서, 민주주의와 시장 경제 존중하고 꼭 지켜야 된다라는 생각에서 그런 의미에서 중도 보수라고 얘기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제가 설명을 했었는데요. 이재명 대표는 그런 본인이 쭉 그 시장하고 경기도지사를 하면서 어떤 본인이 생각하기에 어떤 이념적인 그런 기준이 아니라 국민들에게 자기에게 권한을 넘기면서 국민들에게 어떠한 정책들이 가장 효과적으로 그분들의 삶을 개선하는 도움되는 우리 기준을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실용주의자하고 현실주의자라고 작품반에 맞습니다. 최근에 대통령 돼갖고서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대통령 취임하는 날 국회에 와갖고 인수위 없이 바로 그냥 아침 새벽에 당선증 받고 원내대표가 가서 당선증 받아왔죠. 그때부터 일기 시작해갖고 국회 11시에 와갖고 취임 선서를 했습니다. 국회 앞에서 취임 선서하고 바로 가지는 않았어요. 굉장히 기분 좋은 날입니다. 하루 그날 12시에 국회에서 상임위에서 여야 대표들 모여 식사를 했습니다. 역대 대통령들은 그런 취임식 날 야당 대표까지 같이 불러가고 방문에 단 인상도 없었습니다. 아무도 그런 생각하지 못했어요. 본인이 어쨌든 우리 사회가 지금 지난해 비상경 이후에 국민이 얼마나 분열되어 있습니까? 얼마나 국민들이 가슴이 심합니까? 이 과정에서 최우선적인 게 국민통합인데 국민통합을 위해서는 국회가 제 역할을 해야 돼요. 국회가 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좀 여야 관계가 다시 복구돼야 됩니다. 제가 여기 오늘 와서도 여러 또 선배님께서 그런 걱정들 많이 하시고 국회 정치가 복원돼야 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의미에서 국회 와서 첫날 국민의 대표자인 국회의원들하고 선선하고 바로 가지 않고 국회 사람대에서 여야 대표를 만나고 식사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아시는 것처럼 얼마 전에 지난 대회가 또 여야 대표를 만나고 어떤 분들은 무슨 선거가 있었냐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그 만남 자체가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겁니다. 만나야 되죠, 우리가요. 처음 만나야 소통 성명이라고 얼굴 얘기고 그 다음에 만날 때는 실질적인 대화도 하고 서로 현안도 사전 조율해갖고 어떤 정리도 해내고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만나는 게 중요하거든요. 저는 대통령 돼갖고 경제인들 만난 것도 가장 빨리 만났습니다. 경제인들 만난 그 국외 대기업 총수를 만나고 바로 이야기했어요. 또 그 분들 굉장히 불안해하거든요.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정치를 방해하면 어떡하지 불안해합니다. 대통령 만나서 이야기 듣고 우리 이렇게 하겠다. 그런 면에서 불확실성을 제거해주고 예측 가능성 높여주는 굉장히 잘한다고 생각합니다. 내일인가 이번 주 안에 언론사의 또 대표들 만난다고 하는데 역대 그렇게 만난 사람이 없습니다. 한 달도 안 돼가고서 분들 언론사 대표들도 만나고 하는데 저는 이런 것들이 이분이 생각하고 있는데 본인이 어떤 격식 따지지 않고 실용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 또 그런 생각들이 완전히 자기의 어떤 뭐라고 합니까 정치 철학이라고 하는 게 그렇고 또 신조로 자리 잡혔기 때문에 그런데 굉장히 실용적인 사람이고 또 시장 도지사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제가 방송 나가서 여러 번 얘기를 했는데요. 이제 공무원들이 필지 못할 거다. 옛날과 같은 방식을 접근한다고 하면 제가 공무원들 죽어날 거다는 얘기 여러 번 했습니다. 이 김민석 총리 후보자도 그런 말씀을 몇 번 했는데 제가 매주 그런 얘기 몇 번 했어요. 과거에 대한민국 공무원들이 대통령이 아무리 무슨 박근혜 대통령도 주제혁신 이명박 대통령은 전지신도 뽑아놨고 하고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진척이 없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마찬가지로 윤석열 대통령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냥 부처가 칸막이 딱 쳐가면서 부처의 이익만 맞춰가는 거예요. 그 부처의 만약에 칸막이를 갖다 뛰어넘기가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 대통령이 밖에 업계에 경제계 권위를 받아가지고 규제를 좀 혁신하려고 하더라도 합리적으로 조정하려고 하더라도 보고합니다. 그럼 대통령이 그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되게 잊어먹어요. 계속 사건이 일어나고 하니까 사건이 덮고 현안이 덮다 보면 다 그런 것들 잊어먹습니다. 대개 공무원들이 대통령실 파견 나온 소위 말하면 늙은들이 자기 부처의 권한을 축소하는 어떠한 계획도 하지 않습니다. 권한 안 내려놓습니다. 하라고 시키도 안 합니다. 아니 신용을 하죠. 그러면 그 시간이 지나면 한 달, 두 달 지나면 대통령이 다 잊어먹어요. 시장 부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재명 성남시장이나 이재명 경기도지사 선거 같은 거 잊어먹지 않았던 겁니다. 본인이 각계 현장에서 또는 업계에서 애로사항을 국민들로 듣게 되면은 반드시 그걸 지시를 하고 적어놓고 반드시 다 확인해놨습니다.
확인을 했기 때문에 지금 우리 지난 수개월 동안 공직자들 거의 뭐 복지부동 상태였지만 이제는 앞으로 그게 불가능할 겁니다. 불가능할 거예요. 전 그런 면에서 기업에서 요구하는 여러 가지 우리 사회 불합리한 규제를 갖다 조정하고 하는 데 있어서 획기적인 변화가 있을 거다라는 좀 추측을 해봅니다. 그래서 뭐 경제복 어쨌든 뭐 지금 이번에 다시 돌아와서 인사를 하신 것도 아시겠지만은 역대에서 바로 처음에 기업에서 있던 분들 AI 관련해 갖고 뭐 AI로 인한 어쨌든 우리 경제 사회의 대전환을 모여 계신 여러 선배님도 다 아실 겁니다. 여기에 대응하는 걸 계속 대선 과정도 말씀드렸고 대통령 딱 되자마자 강요 임명하면서 민간에 있던 분들을 갖다 경제수장으로 두 분 임명하고 또 관련해서 민간에서 최고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을 갖다가 AI 수석으로 임명해갖고 바로 한 거거든요. 대통령이 특히 해수부에 관련해서 뭐 해수부를 부산으로 넘기냐 이전하냐 마느냐 돼갖고 뭐 찬반이 있습니다. 그러나 본인이 약속을 했기 때문에 이재명은 하면 한다. 본인이 바로 어제 해수 옮겨라. 뭐 건물 짓고 시간 끌지 말고 임대가 바로 옮겨라. 다른 사람들 같은 거의 그렇게 하지는 않았습니다. 역대 어떤 대통령이 그런 식으로 정책을 하지 않아요. 그냥 직접 뭐 던져놓고 하면 해수부에서 반대하고 하다 그냥 몇 개월 가면 또 한 2년 지나가고 유의하면 됩니다. 계속 그래왔습니다. 그러나 본인이 약속을 했기 때문에 바로 하라고 지시해가고 지금 굉장히 빨라지고 있습니다. 저는 국민들이 우리 국민들의 편익 또는 행복 지수를 높이는 데 필요한 일이라고 그렇게 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뭐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는 많이 죽지 않은 분들이 이재명 대통령 저 사람 과연 믿을 만한 사람인지 저한테 저렇게 할까? 그동안 뭐 이재명은 무슨 악마 뿔달린 악마 같은 그런 프레임들이 많이 씌워져 있습니다. 저는 제가 38년 동안 저도 제가 무슨 완전 투명하게 깨끗하게 아무 잘못도 없이 살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개인적으로는 덜 거짓말 시키자. 저도 정치하다 보니까 가끔 거짓말 하는 경우도 있고 가능한 부패하려고 하지 말자. 남 피해 끼치지 말자. 개인적으로는 그런 자세로는 좀 살아왔습니다. 정치를 하면서도 가난한 기자들한테도 뭐 거짓말 안 하고 또 나쁜 짓 안 하고 어디가 돈 달라는 소리 전 단 한 번도 정치하면서 어디가 나 좀 도와달라 이런 소리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왜 이재명을 봅냐? 제가 38년 동안 지켜본 이재명이 그래도 이재명 대통령이 굉장히 부패한 사람처럼 국민들에게 인식되는 게 가장 그게 좀 안타까워요. 제가 그 매일경제하고 과거에 인터뷰할 때도 그런 적이 있었는데 제가 국회의원을 갔다가 7번 나오고 했는데 단 한 번도 후원금도 낸 적이 없는 게 이재명이었다. 제가 국회 기획재정위원장 예결위원장을 했는데 전국의 시도지사 중에서 취임 축하한다고 예결위원장한테 화분 안 보낸 유일한 시도지사가 이재명이었다. 제가 그 얘기를 했습니다. 정말 짜다. 근데 왜 안 보냈냐? 그 세금 내는 건데 형 그거 많이 받는데 그런 거 받아서 뭐 하냐고 이런 생각이다. 국민세금인데. 이런 사고를 가졌던 사람입니다. 그런 게 그냥 보여주려고 한 게 아니라 그의 일상적인 국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대선 과정에서도 뭐 저도 뭐 밥 먹고 사니까 이렇게 뭐 어디가 같이 밥 먹어서 밥 살려고 하면 이재명 대통령 절대 안 돼. 네 건 네가 내고 내 건 내가 내고. 지금 막 그러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지난 10년 동안 선거 나오고 2007년도 대선 나오고 하면서부터 제가 이재명 후보를 대신해 갖고 이렇게 만났지만 같이 자리에도 내가 뭐 아까 계산하고 안 내, 성과만 내고 내 건 내가 내고. 그래 굉장히 철저했던 사람이에요. 그렇게 했는데 그게 단지 저한테 보여주려고 하거나 위선적인 어떤 행태를 한 게 아니라 진짜 그런 걸 실천하려고 나름 노력했던 사람이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재명 대통령 될 때까지 뭐 제 나름대로 생각을 갖고 이렇게 응원해 왔습니다. 뭐 지금까지 이재명 훌륭한 사람이다라고 당기고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었던 거고 뭐 공감이 안 되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지만은 제가 직접 본 이재명은 정말 유능한 사람이고 실용적이고 현실적이고 어떤 도구마나 이념에 사로잡히지 않고 가장 중요한 거 우리 국민들에게 선출된 공직자로서 권력을 위임받은 게 아니라 권한을 위임받아가고 위임받은 권한을 갖다가 우리가 그 사람 그분들이 준 내 세금 갖고 먹고 사니까 그 세금 값을 해야 되지 않겠냐 그런 의식은 분명 투철한 것 같다. 그리고 늘 결과 성과를 중요시하기 때문에 실질적인 성과는 많이 낼 거다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시간이 좀 됐기 때문에 주도록 하고 궁금하신 것 질문받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 후보 80달 해석에 관련해갖고 사실은 뭐 이재명 대통령이 되기 전까지 문제된 적이 없었습니다. 거의 절대 다수의 그 법률가들이 물론 뭐 해석을 나중에 되면 다르게 해석하는 게 있지만 실제 논문이라든가 자료를 보면 절대 다수의
법률 전문가들 같은 경우는 진행 중 개판도 그거 중단돼야 된다는 게 오히려 되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헌법 84조를 갖다가 만들었을 때 우리 헌법 개정권자, 그때 헌법 개정권자인 국민들이 염두에둔 것은 대통령 지위에 그 직무집행의 안정성을 분명하는 겁니다. 대통령이 돼갖고서 사법적인 그러니까 수추가 어디까지냐, 이건 수사하고 기소하는 것과 같으냐. 질문을 좀 답변 맞아 듣고 그래서 대통령 임기 끝나고 전체 같은 맥락에 있습니다. 저는 근데 당연히 이건 중단돼야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저는 개인적으로 국회에서 형사소송법을 개정을 해갖고서 저 이거 중단시켜야 된다고 보이고, 개인적으로 생각은 사실은 대통령이 되면 재판이 진행 중인 걸 알고서 국민들이 선택했습니다. 우리 헌법 1조를 뭘 선언하고 있냐?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이나 말씀하신 것처럼 1조 1항이 대한민국의 주권 국민에 대한 모든 걸로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주권자인 국민이 대통령 재판받는 걸 알고 선택을 한 거예요. 저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법적인 판단들은 미뤄져야 되고 다 공소취소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공소취소돼야 되는 게 이게 원칙. 왜냐? 국민들이 그걸 알고 선택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대통령이 이미 끝나거나 대시재판만 이거 원칙으로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이제 개인적인 의견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거 관련해 갖고서 저는 대통령에게 뭐 다시 재판이 현행법에 따르면은 이거 말할 가치가 없는 겁니다. 현행법 해석 안 나면 중단됐다가 재판 진행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거 뭐 대통령이 굳이 얘기할 필요가 있겠어요? 이렇게만 답변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저는 이거는 우리 국민들이, 주권자인 국민들이 대한민국의 헌법의 최고 가치인 국민주권주의의 주인인 우리 국민들이 그걸 알고 선택했기 때문에 그건 저는 선언해야 된다고 보는 게 맞다고, 공소취소가 맞다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가장 필요한 게 국민통합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수년 동안 여러분들 다 지켜보신 것처럼 국회가 정치가 완전히 실종된 상태에서 극한의 대우를 거듭해 왔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비상경도 일어나는 거고요. 또 그 결과로 그동안 대통령도 탄핵되고 또 파면돼서 중대선이 이루어졌습니다. 그 지난 수년의 과정이 우리는 너무나 국민이 분열되고 국민들의 간의 진영과의 갈등이 너무너무 심각해졌습니다. 이걸 빨리 치유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치유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 있겠지만 아까 여기 선배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인사에 있어서 그런 걸 보여줘야 될 것이고, 결국 저는 인사도 중요하고 지역 안배도 중요하지만 정책입니다. 정책. 결국 우리 지역에서 결국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니까 힘들어지는 거예요. 불만이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되게 낙후 지역들, 저는 낙후 지역들 같은 지역 소멸 지역들, 인구 소멸 지역 같은 게 경북 내륙 지역들, 강원도 지역들, 밀단지를 많이 받지 못한 지역입니다. 지역에 뭐 어르신들밖에 없어요. 젊은 사람들 다 떠나고 있습니다. 그런 지역에 대한 특별한 정책적인 대책들을 정말 말이 아니라 과거 정부들이 말만 국가 균형 발전을 했지만 실질적으로 이재명 대통령이 기초단체장, 광역단체장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경험 바탕으로 국가 균형 발전을 이뤄내고 그런 낙후지역, 소멸지역에 대한 대책들 적극적으로 세워놨을 때 좀 이게 필요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결국에는 역시 소통입니다. 사실 방법은. 저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회에 어쨌든 최근에 기업인들하고 바로 만나고 언론인들과도 내일과 모레 바로 만나고 이런 적절한 소통들, 이게 일회성으로 보여주기로 끝나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만나고 듣고 하는 그런 노력들이 필요한 게 아닌가는 생각을 해보고요. 그 다음에 위기왕법 전에서 그렇습니다. 전 민주당 제일 억울한 게 개인적으로 그렇고 민주당은 뭐 친중이다 또는 뭐 반이다 이런 분들이 지속적으로 왔습니다. 저 도대체 어떤 근거로 민주당의 친북이다라고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다음 민주당은 빨갱이다 지속적으로 뭐 빨갱이다 소리가 있는데 그 대통령 3명이나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3명이나 배치된 정당입니다. 근데 이 정당이 빨갱이 정당이다, 좌파 정당이다. 그럼 국가 좌파 정당, 빨갱이 정당, 국가와 보수대 정당 해산해야죠. 저는 그게 너무 좀 억울하고 합니다. 전 대통령 제 일각에서는 뭐 과거에 안보는 뭐 안미 경중, 안보는 미국, 경제는 또 중국 얘기했지만 저 개인적으로 최근에 어디 방송 가서 얘기했는데 기본적으로 민주당 가장 안보에 있어서 중요한 게 미국, 한미동맹이 우리 외교, 안보, 국방정책의 핵심 한미동맹 아니겠습니까? 유일한 동맹 국가가 미국입니다. 우리가 미국과의 어쨌든 협력이라든가 또는 어쨌든 미국의 동의 없이 남북관계 개선되면 불가능합니다. 경제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미국과의 관계 떨어져서 불가능한 얘기죠. 저는 트럼프 대통령과의 대화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저는 그나마 사실 저는 이재명 대통령이
이번에 G7 갈 때 사실은 그 나토도 가려고 했었는데 서로 양쪽 보니까 트럼프가 대통령이 안 간다고 이러저런 사전 정보 때문에 내가 안 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IP 인도 태평양 4개국에서도 일본도 우리가 안 간다고 안 갔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가지 않는다는 걸 사전 정보 때문에 안 간 것 같습니다. 호주도 안 간다고 했기 때문에 유성락 안보실장 대신 갔는데 대통령실은 갈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럼 미국 G7 가서도 당내에서는 일각에서는 반대가 많이 있었습니다. 준비 안 됐는데 뭐 할 거냐. 그러나 가서 보신 것처럼 어차피 우리가 거기는 G7 국가가 아니라 추천 국가인데 이미지가 중요한 거거든요.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얼마나 빠른 회복력을 갖고 있는지, 얼마나 보건력을 갖고 있는지, 비상계엄이라고 하는 그런 현직 대통령에 의해서 군대가 동원되어가고 국회가 점령되고 국회의원을 체포하려고 했는데 그것이 정리되고 헌법적인 절차에 의해 갖고서 합법적인 절차에 의해서 폭동 없이 폭력 없이 시위는 많이 있었지만 그런 절차에 의해서 대통령이 교체된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면에서 각국의 선진국에 있는 분들이나 외국 국가원수도 놀랐을 겁니다. 한국 민주주의 복원력, 회복력에 대해서 대단하다. 잘했던 것 같아요. 트럼프 대통령하고도 처음 통화를 첫날 안에 이틀째 한 3일째 하냐고 여러 번 얘기가 나왔지만 역대 대통령 중에서 트럼프 대통령하고 제가 비서실장한테 직접 들었는데 굉장히 대화 분위기가 좋았다고 얘기합니다. 본인도 다 써놓고서 할 줄 알았더니 그냥 자연스럽게 얘기를 해갖고 대한민국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 골프 좋아하시는데 첫 통화에서 미국하고 골프 한번 하자 얘기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가장 트럼프 대통령이 좋아하는 골프인데 골프왕 아니십니까? 그런 정도까지 나가고 근데 앞으로 향은 지금 G7에 가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급격하는 바람이 됐지만 나토에서도 가지 못해서 근데 그거는 결국 1-20분 정도 스탠딩 미팅 아니겠습니까? 이제 정식으로 가게 되면은 어쨌든 관세 문제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저는 양국 정상간에 상당히 신뢰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조금만 더 말씀드리면은 제가 이재명 대표가 저도 굉장히 머리 좋다는 소리 많이 듣고 여러분들이 다 그런 소리 많이 들었을 겁니까? 옛날에 서울대 가서 머리 좋은 거 아닙니까? 제가 아는 사람 중에 가장 기억력이 좋습니다. 숫자에 작습니다. 경제관념이 투철해요. 트럼프 대통령 실상할 때 별 걱정을 안 하는 게 트럼프 대통령이 그냥 머니 머치는 아니는데 예를 10억 달러가 안 된다. 방위비 100억 달러 하라고 했을 때 우리가 정확하게 어느 정도 한국 기업들이 미국에 진출을 어느 정도 투자하고 있었고 미국의 고용 창출이 어떻고 미국의 국부 창출이 어느 정도 될 거다라는 걸 쫙 안 보고 읽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과거 문재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 일기 때 대화해가 써서 이거 봐갖고 부각받은 거 언론에도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지 않을 거예요. 좀 그런 면에서 여기 계신 분들이 신뢰해도 될 겁니다. 좀 그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제가 지금 미국 관계자들 여기 한국에 나와 있는 미국 관계자들 만나면 일본 관계 대사관이나 분들 만나면 저한테 하는 얘기가 지난 3년 동안 계속 여당이나 여권 인사들이나 정부에 계신 분들이 미국 워싱턴에 와갖고서 계속 이재명이 빨갱이다, 이재명이 좌파다, 친구이다는 얘기를 저희 그 얘기를 무지하게 많이 들었습니다. 그 얘기를 계속 했다는 거예요. 좀 그런 한계가 있어요. 근데 그건 앞에서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만나보면 될 거 아니야, 당신이. 그런 얘기를 했는데 저는 그런 인물을 다 극복이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지금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십니까? 이미 러시아나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해 북한이 파병했습니다. 그 이전하고 이거 완전히 다른 거예요. 북한이 러시아로 파병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남북 관계는 이제 한민족 관계가 아닙니다. 너는 너, 우리는 우리다. 두 개 국가가 이렇게 나오는 상황에서 우리가 미국과의 동맹 관계를 기초로 해갖고 그러나 우리도 미국이 사실은 북한의 비핵화를 완전히 포기하고서 미국과 넘어가는 ICBM만 포기하면 된다. 그런 스물들 해보면 우리만 낙동과 오리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희도 분명히 인식을 하고 있어요. 그런 면에서 이번에 장관 인선이나 이런 것도 그런 면에서 우리도 당분간에 또 우리 나름대로 신뢰관계를 구축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지 민주당이 무슨 친구다 이건 전혀 사실과 관계없다. 그 다음에 대통령께서 과거 일본 대사, 중국 대사 만난 거 그때 하나 농담 얘기한 걸 바꾸서 친중이라고 잘 들었지 않습니까? 매우 현실적인 사례입니다. 매우 실용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관계를 저희가 기본으로 해가 저희 당내 기본적으로 그런 컨센서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아까 질문하신 그다음 인사 관련해서는 보시는 것처럼 일방에서 비판을 하지만은 고노을 전 의원도 바로 그냥 임명했고 더군다나 저는 대통령께서도 특별한 희생에 대한 특별한 보상들 과거 권위주의 정부나 군사 정부에서 국가 보훈 정책이 엉망이었습니다. 저는 민주당이 훨씬 지금 야당보다 보훈 정책에 훨씬 더 저희들이 적극적이었습니다. 제가 국회의원 대선 때부터 우리 보훈 가족들을 생각하는 국회의원 모임 만들어갖고 저희가 주도했습니다. 사실은 과거 아시겠지만 월북 북파 공작원 문제 김대중 대통령이 해결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께서 오늘 그 메시지도 국가를 희생하는 분들에 대해서 특별한 희생에 대해서 특별한 보고가 책임지겠다. 그런 전칙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보훈 정책에 있어서도 굉장히 적극적으로 할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승미령 농림부 장관 또 제명 관련해서도 전 왜 임명했는지 내가 설명해 드릴 수 있는데 아니, 똑똑해 보이니까 본인이 그 판단해 보니까 이거는 뭐 이쪽 저쪽이 아니라 대통령 국정과에 선정하면 바뀌었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럼 바뀌는 게 당연한 거죠 사실. 대통령이 이렇게 가져가면 별로 가는 게 공무원의 자세 아니겠습니까? 근데 대통령이 바뀌어갖고 그럼 나 여기 그냥 맞춰서 하겠다. 그러나 내 대안은 이거다. 이렇게 바꿨으면 좋겠다. 이렇게 분명하게 얘기하니까 그게 대통령 눈에 들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능력을 평가해갖고 그게 실용주의 아니겠습니까? 전 정권에 있었던 아닙니다. 그걸로만 비판하는 건 좀 뭐 일각에서 당내에서 비판이 좀 있지만 전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이 직접 여러 번 얘기했는데 가장 중요한 건 능력입니다. 우리가 공직에 나가는 사람은 능력이 있어야 된다. 유능해야 된다는 게 이재명 대통령의 첫 번째 기준입니다. 경기도에서 성남시장 때도 그렇고요. 성남시장은 이재명 성남시장이 됐을 때 민주당 대열로서는 굉장히 오랜만에 된 겁니다. 그 앞에 전부 상대당이 지금 야당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지방자치도 굉장히 오염됐습니다. 정치로 오염이 굉장히 많이 됐어요. 왜냐하면 시장이나 기초단체나 광역단체장이 되면 그쪽 당 사람들만 쓰는 겁니다. 똑같이 중앙정치에 잘못된 게 지방정치까지 오염시켜가고 시장 모습들 바뀌면 어디 지방 공무원이 다 다음 지방자치단체 장선거 때 어디에 줄 서거냐 그것만 보고 있습니다. 이재명 성남시장 됐을 때 전임시장 그렇게 충성하고 뭐 하고 저쪽 땅만 신경 썼다 이런 사람들 안 짜놨습니다. 자신시키지 않았어요. 본인이 그건 여러 번 얘기를 많이 했었고 어느 당은 그 앞에 시장 충성했고 그쪽 땅 사람들 편이 밝다고 하지만 진짜 유능하다고 평가받았던 그런 공무원들 그대로 다 쓰고 다 진급시키고 다 했습니다. 사실. 그게 그가 시장이나 도지사로서 성공할 수 있는 뒷받침입니다. 공무원들이 뒷받침하지 않으면 절대 성공할 수 없습니다. 그건 신상필벌이거든요. 신상필벌의 기준은 철저하게 능력이 있냐 없냐, 성과를 내냐 안 내냐 이런 거거든요. 도지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당선됐을 때 16년 만에 임창혁 경기도사 이후에 손학규 지사, 그 다음에 김문수 지사, 남경주 지사 4번 16년 만에 민주당 도지사가 나왔습니다. 다 경기도에 민주당에 가까운 언시형 출신 분들은 이제 좀 우리가 숨통 좀 트이고 좀 인사에 혜택 볼 거다 그런 거 없었습니다. 철저하게 능력 받아서 능력만 들어가서 인사했습니다.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딱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의 기준 첫 번째 유능합니다. 능력이 없는 사람이 공직을 맡아갖고 국민으로부터 이익과 권한을 잘못 행사하면 다 부양하고 국민들 아니겠습니까? 그게 문제의 첫 번째고 두 번째 충성심, 공적 마인드, 충직함이라고 얘기했는데 이 퍼블릭 마인드가 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국가에 대한 충성하고 국민에 충성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공적 마인드가 있는 그런 공무원들. 세 번째가 도덕적 능력. 근데 저 이제는 본인이 부패한 사람인데 뭐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지만 제가 보기엔 부패한 사람이 아닙니다. 성남시장부터 뭐 부패지옥, 뭐 청렴천국 이걸 안에다 화장실에 써놨다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2010년도에 이재명이 성남시장 돼갖고서 당선된 지 몇 달 후에 제가 성남시청에 지나가다 가서 전화가 오니까 형수가 차 한잔하고 왔습니다. 그게 어디 뭐 요새 언론에 좀 나왔는데 같이 옛날 얘기하면서 농담 주고받고 얘기하니까 저한테 좀 말 조심하라고 그러더라고요. 야, 뭐 갑자기 말 조심하고 여기 뭐래. 여기 다 녹화되고 있다는 거야. 접견실에다가 CCTV를 설치해놔갖고요. 야, 미친놈 아니야. 무슨 시장이 접견실에다가 CCTV 설치해갖고 촬영하고 녹음이냐 그랬더니 시장 된 지 얼마 안 되니까 거기 온 사람도 있고 청탁 갖고 와고 봉투 하나 놓고 가고 수표 다 발리고 다 있으니까 야 이래갖고 앞에 시장 대다 가고 갔구나. 나 제명이 못 죽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 그거 이따 보여주면 못 죽고 아니겠습니까? 그랬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의 기준은 첫째 국민을 위해 봉사하려고 하면은 유능해야 되고 그다음에 국민을 위한 충성심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도덕적으로 청렴해야 된다. 부패하지 않아야 된다. 이게 세 가지 기준이거든요. 네, 감사합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